네. 사회보험법 기본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이진아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강의 계획서 한번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뒤에 프린트 하나씩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3년 1차 시험을 대비하는 기본 이론 강의죠. 그래서 사회보험의 원리랑 체계를 좀 바탕으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출 문제들의 유형이랑 그런 패턴이랑 이런 걸 좀 살펴봄으로써 어떤 식으로 그 지문들을 살펴보면 될지를 좀 같이 익히고자 합니다. 강의 진행 방식 보시면요. 그 위에 건 읽어보시고 1번 보시면 전체 법 체계를 잡는 걸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빈출 및 주요 내용 확인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습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큰 그림부터 작은 내용까지를 좀 그런 식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 시험이 조문 내용이 그대로 보기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문 자체가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업 중에 한 번씩 제가 강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법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냥 그저 줄줄 읽으시더라 이렇게 수많은 이제 강의 다른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그런 후기에 그런 게 적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냥 읽어드릴 때 그냥 읽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읽으시면서 그 조문 자체에 그냥 익숙해지시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6회차로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강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법이라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이라고 일컫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 4대 보험에, 그죠? 거기다 이제 고용하고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나의 법령으로 묶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말해 징수법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징수법을 포함해서 5개의 플러스로 사회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기본 원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까지를 포함해서 총 6개의 법안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기본법이 있고요. 기본법 중에 이제 사회보장제도 속에서도 하나의 종류인 사회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노무사가 사회보험과 관련한 업무들을 보기 때문에 특히나 일본에서는 사실 일본에 있는 노무사들은 사회보험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노동법과 관련된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인사노무에도 관여를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사회보험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보험과 관련된 게 워낙 노무사랑 관련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 1차 시험에서의 사회보험법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사회보험제도 중에서도 그 구분을 혹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4가지 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고용산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노동부가 관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복지부가 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어쨌든 같은 사회보험이기는 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대상을 누구로 설정해놓고 그 보험제도를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이 2개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노무사는 뭐랑 더 관련이 있을까요? 이 위쪽하고 더 많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당연히 이 위쪽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회부장 기본법은 오늘 공부할 법이에요. 그래서 사회부장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기본 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4문제가 출제됐던 부분인데 워낙 법령이 작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4문제까지 출제된 거 너무 많다 뭐 이런 분위기였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3문제만 출제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산재, 징수 이 3가지 법에서 18문제가 출제가 돼요. 특히나 고용 쪽에서 7문제가 나오고 산재에서 6문제, 징수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금하고 건강은 거의 두 문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이 딱 한 번 3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체계가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바뀔까 했는데 그때 이후로 또 딱히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2문제 정도를 기본으로 하되 뭐 플러스 1 정도가 어딘가에서 가능할 수 있다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험은 25문제가 나와요. 40점을 넘겨야 되고 평균 60이 나와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0문제, 15문제를 커트라인으로 잡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회부장 기본법 3문제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법령이 짧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시는 거 그렇게 무리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3문제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해서 구직급여를 포함하고 있는 실업급여라고 하는 파트가 가장 빈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3문제는 기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3문제, 총론에서 뭐 1-2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최소 3문제 정도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 파트에서 문제가 좀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 파트에서 3문제가 늘 나와요. 보험급여. 보험료가 아니라. 그죠? 산재는 사람이 다쳤을 때, 일하다가 다쳤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떠한 급여를 어떠한 성격으로 얼마를 지급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보험급여와 관련해서 3문제, 그리고 특히 그런 문제. 어떤 게 업무상 재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늘 1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한 3-4문제가 여기서 커버가 되거든요. 징수법은 말 그대로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 파트에서 3문제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죠. 보험료 징수니까요. 그래서 보험료 징수법 파트에서는 보험료와 관련된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가 기본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파트만 다 맞으면 사실 12문제가 기본 커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파트만 공부했을 때에도 사실 12문제 정도가 커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공부 더 하시면 이제 요 사이, 그러니까 요걸 넘어서서 이제 요걸 60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건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최대한 축약해서 볼 거예요. 연금과 건강의 분량은 실제로 고용, 산재, 징수 이거 다 합하는 만큼의 분량이에요. 그만큼의 공부를 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 기출 파트를 중심으로 내용 정리 어떤 부분 하시면 되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보험 제도를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잠깐 아까 수업 시작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회부장기본법을 비롯해서 이 사회보험법을 공부하시기 조금 이르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이 법을 이제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도. 그러니까 지금 디테일한 걸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거 어차피 까먹으시고 어차피 시험 전에 다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보험 제도가 어떤 성격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묶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정리하는 표를 꼭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써놓으시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축
자체를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좀 그래 이런 제도였어, 이런 보험 제도였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상기하고 계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훨씬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수업을 정리해 가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 안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축은 제가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그 관련해서는 그렇게 같이 정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맨 처음에 사회보장 기본법 편 1편 들어가기 전장 보시면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 분석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파트를 중심으로 나눠드리긴 했지만 점점 더 종합 문제형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 사회보장 기본법의 기본 운영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것 같은 종합형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제 영역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출 패턴을 보시면은 출제된 파트에서 계속해서 꽤 많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규칙들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하실 때도 그에 부합하게 좀 너무 디립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능률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편 사회보장 기본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3페이지죠. 그러니까 그 사회보장 기본법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프린트 하나 더 참고하시라고, 이건 그냥 뭐 꼭 보셔야 되는 자료가 아니라 그냥 참고하시라고 프린트 하나 더 드렸어요. 사회보장 관련 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0번 말고 그 아래 1번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사회보장 관련법의 특성을 보시면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자유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어쨌든 경쟁 원리 속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법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한 사회법의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이 사회보장제도 전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3대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민법 수업 듣고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좀 수정해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에 대등하지 않은 근로관계를,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자와의 지위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등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법의 한 형태로서 노동법이나 사회보장 제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등하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계약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을 때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 소유권의 절대 보장을 그것만을 보호하면 실제로 그 안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이제 사회보장 제도와 보험법의, 그러니까 그 노동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사회보장 기본법의 의미, 목적 교재에서 같이 보시면요. 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무슨 법을 보시든 마찬가지인데 맨 처음에 제1장은 대부분이 총론이에요. 그 총론에는 이 법의 개념, 그다음 이 법의 목적, 이념, 그다음에 이 법에서 주되게 규정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다음 기본 원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이 법 전체의 아웃라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론은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 문제가 출제되든 안 되든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총론을 잘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 친구가 1차 시험에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1차 시험을 봐가지고 2차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공부할 시간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을 계속 못 내다 보니까 1차를 한 4, 5년을 연달아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두 달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일주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번엔 어렵지 않을까? 어느 날 한 3일 공부해서 아무리 그래도 이번엔 어렵지 않을까 했지만 5번 연속으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걔가 공부했던 방식이 딱 두 가지였어요. 총론을 읽고 기출문제 푼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총론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다리를 막 더듬듯이 하면서 건너도 전체 다리가 어떤 모양인지 알고 더듬으면서 건너는 거랑 그걸 모르는 거는 진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확보하는 게 총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총론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하시는 게 좋은 그런 파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법의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회보장 기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아시잖아요. 뭐 선별적 복지냐,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냐, 뭐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선별적 복지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제도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도 그 보호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모두가 다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그래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정해놓고 있다라는 것과, 그렇다면 그 의무를 누가 이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본적인 정책과 관련한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본법이니까 여기서 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를 하겠다라는 건 거죠.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사회보장의 의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에서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무슨 문구일 것 같으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문구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모든 국민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뭐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구직급여가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잖아요. 그죠? 구직급여를 저 사람이 뭐 잘 사는지 집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따지고선 구직급여를 주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이념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사회 보장을 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늘 평온한 상태에서 보장이 필요하지 않겠죠. 어떤 사회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보장이 일정 정도 필요해지는 상황이 찾아올 거예요. 마치 구직급여가 직장 생활을 할 땐 필요하지 않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래서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필요한 것처럼 사회적 위험에 이제 처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국민이라는 측면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려고자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드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돈 아니면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걸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국가는. 그죠? 그래서 왜 우리 그 헌법에서 보시면 국민에 대해서는 일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일할 의무가 있다라고도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립해서 각자 자기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국가의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가에서 이제 생산활동을 각자의 자리에서 벌여 나가는 국민들 덕분에 이제 나라가 운영되어 갈 수 있는 건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립을 굉장히 좋아라 해요. 앞으로도 그런 성격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인데요. 용어 정의 파트는 빈출이에요. 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의 파트만을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되거나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종합형의 한 보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더 헷갈리게 됐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비교할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보장하고 사회보험을 거꾸로 바꿔놓으면은 뭐가 보장이고 뭐가 보험인지 비교해서 이제 정의를 매칭하면 됐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사회보장이 뭔지 사회보험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의 파트에 있는 그 내용들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사회보장. 사회보장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 사회보장의 종류로서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운영하는 방식, 이 방식을 평생사회 안정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는 사회보장 제도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모든 국민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혹은 어떤 국민들에게만 좀 차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되게 중요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중복 싫어하고요. 누락을 싫어해요. 당연하죠. 어느 사람들이 누락이 돼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거나 어떤 국민에게 중복해서 수혜가 가서 좀 그런 혜태나 뭔가 운용이 좀 방만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누락되거나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급여의 성격의 항목들을 받고 있는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좀 운용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그 아래 보시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라는 개념 역시도 최근에 정의 규정에 추가가 되었고 그 행정 데이터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들이 점차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복지제도 같은 거 신청하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며칠 동안 좀 마비가 됐었어요. 이 행정 데이터 관련해서 쭉 정비를 하느라.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데이터 점검한다고 하면서 쭉 이제 며칠 동안 운영이 되지 않고 막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사회보장 제도 이 기본법 안에도 그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에 대한 정의 규정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틀에서 각각의 용어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짚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위험 포인트죠. 그다음 모든 국민 포인트죠. 그래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보호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러면 그건 사회보장인 거죠. 그죠? 그걸 매칭시킬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의에 대한 설명과 그 용어를 매칭시킬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사실 너무 쉬워요. 사회보험은 보험이라는 방식으로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거죠. 사회보험이니까 당연히 보험의 방식이겠죠. 그죠?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토록 하는 거. 이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조로 가시면요. 이제 어떤 거냐면요. 공공부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어디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세요? 아시나요?
주민센터, 그죠? 동사무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어떤 제도들을 확립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운영이나 이런 데의 소통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꾸준히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밀착형으로 그들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역 도서관 있죠. 지역 도서관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요즘 아이들 보육 서비스라거나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대표적으로 사회 서비스의 영역에 계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영역인데 국가에서 다 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다 보니까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해서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그러니까 민간 부문까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부조부터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의 책임 하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거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부조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놓고서 한번 보시면은 어렵진 않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지자체뿐 아니라 플러스로 민간 부문까지 들어와서 이 세 주체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부조랑 사회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어떤 포인트는 주체가 어디냐 거기에서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사회보장이라는 데서도 쉼표로 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있고 사회서비스에서도 막 이것저것 많잖아요. 이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으세요. 뭐 여기서 빈칸 뚫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왜 두 주체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왜 3주체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평생사회 안전망은 이 전반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평생의 삶의 주기 내에서 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욕구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이에 의해서 혹은 건강 상태에 의해서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자질에 의해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기본적인 욕구와 특수한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포인트는 기본 욕구랑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로 내려와 주시면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가 법령에 따라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만약 각각의 기관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면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뒤에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 데이터에 대한 범위를 확정해 놓기 위해서 이러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책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회보장 기본법은 지금 모든 부분이 다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세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쭉 이렇게 계속 그냥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사회보장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빈출이거든요. 그죠? 빈출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이잖아요. 기본법. 왜 기본법을 만들어 놓겠어요? 사회보장과 관련한 각종 제도들이 이 기본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기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원칙을 지키도록, 이걸 통해서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이 서로 충돌되거나 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뒤에서 보시면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은 다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의 취지인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각종 여러 제도들이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어떤 기본 원리와 그냥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에서 보시면요. 국가와 지자체는 우리 법의 목적에서 우리 보시고 넣어왔는데요. 이 법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그래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첫 번째로 보시면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보장 제도들은 어쩔 수 없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많은 부담을 국가에서 한 번에 다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한다라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담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분담할 준비의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각각은 분리돼서 운영한다. 이런 것들은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리랑은 좀 배척되는 그런 워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다른 파트에서도 그 주체들의 책임을 그런 식으로 분담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거예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최저임금의 상황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액수 같은 것들이 정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당연히 고려하면서 책정을 해야겠죠.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은 이제 노동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법이 되게 바뀌어야 되는 게 진짜 많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조업 중심의 어떤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법이다 보니까 요즘의 기본 원리랑 좀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회사 운영이랑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동법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법 얘기 왜 드린 거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노동법의 보호 범위에서 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호를 받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프리랜서들. 아니면 뭐 배달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요즘은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최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법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공부할 고용보험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틀과 조금 달라졌어요. 산재도 그렇고. 그게 대표적으로 바뀐 부분이 지금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노무 제공자라고 묶어서 그 사람들을 다 보호 범위로 넣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호 범위를 자꾸 넓히고 있어요. 왜?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지자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를 통해서
근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멈추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사회적 위험 상태에 놓이면 국가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쨌든 보호를 빨리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4번을 보시면요. 4번은 별표를 쳐주시고요. 별표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대부분은 국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요. 가끔 민간 부문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을 뿐인 거고요. 근데 국가가 주어로 등장하는 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몇 번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가만 주어로 되어 있죠. 지자체가 주어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련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사회 변화에 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는 돈이 별로 안 나갔네? 근데 어떠한 사회보장제도 영역에서는 돈이 자꾸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쪽의 보호 필요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재정 추계, 그러니까 재정이 어떤 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들을 경년에 한 번씩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계속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돈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점검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딱히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고 그 추계를 그려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지자체가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년이라는 포인트도 기억해 주세요.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 운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굳이 재정 추계를 매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를 공표해야 하는 책임까지도 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난다라면 뭐 4번 같은 보기에 국가 지자체는 하면서 블라블라 하고 내면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기관의 그러니까 그 기관이 그러한 업무 혹은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그 기관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해서 이 사회보험법에서 되게 많이 쓰는 좀 치사한 오답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를 바꿔놓는 방식은. 하지만 의미에서 따져보면 되게 큰 의미라는 거.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무로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 국가가 혹은 국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구나. 강제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어떤 서술의 의미를 좀 한 번씩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등과 가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이 재정 운영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국가에 되게 큰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는 지자체, 민간, 뭐 지역사회, 뭐 가정 이런 데서 되게 활발하게 공동체가 지켜지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잘 지켜지면 지켜질수록 실제로는 국가의 역할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예전에 대가족일 때에는 사실 요양보호사나 이런 직업들이 필요하지 않았죠. 이런 사회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이 좀 작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요양보호사나 이런 서비스도 사회적 서비스도 필요하게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이 잘 지켜지고 가정의 역할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국가에서는 되게 응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등과 가정에서 보시면 국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다 보니까 근데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면은 막 국가 갑자기 가정에 개입해서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냥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나 국가의 어떤 재정이 투입돼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촉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의 책임으로 가시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얘기할 때 그 권리를 누릴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또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뉘앙스거든요. 보시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립을 지원하는 게 이 사회보장 제도의 되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립을 해내어야만 이제 국가에서도 부담이 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국가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생산 활동이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지원해야 되고 국민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3번 국가 등과 가정에서 1번에서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랑 좀 다를 바 없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돌봐라라는 얘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정책이 시행되고 원활하게 쭉 이루어지려면 국민들의 어떤 협조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에 대한 협조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보시면 상호주의 원칙, 그걸 이제 밑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외국에서 자국민이 보호를 받는 정도의 범위로 우리나라에서도 보호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느냐, 그에 대한 상호적으로 똑같은 만큼 우리도 보호해 줄게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두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재법에서는 설령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그 적법한 체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법 체류자가 이를테면 나라에서 나온 점검에 도망치다가 다쳤을 때도 산재로 인정해주고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다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외국인이건 나이가 어리건 법을 위반한 상태건 범법자건 가리지 않겠다라는 게 산재보험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그 법에서 별도로 그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이 법에서는 그와 별개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다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법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법의 내용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총칙까지를 봤는데요. 이 총칙은 기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법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 법의 기본 원리, 운영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뒤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실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교시 마치고요. 지금 15분이니까 25분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